여러분, 혹시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시나요?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저는 30년 넘게 실제 인플레이션 사이클 속에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 조언은 완전히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부분적인 진실을 데이터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지점까지 늘려 왜곡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담론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어디서 논리가 무너지는지 명확히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건전한 투자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제시해 드릴게요. 특히 원자재 시장의 흥망성쇠와 AI가 이끄는 자본 지출 사이클이 자산 배분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는 되게 비슷합니다. 연준이 통화를 망가뜨렸고 1970년대가 더 나쁜 형태로 돌아왔으며 원자재는 향후 10년간 폭등하고 금만이 유일한 진짜 돈이며 채권은 구매력을 잃게 할 뿐이라는 거죠. 분산 투자를 고수하는 사람은 순진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1970년대와의 비교입니다. 당시 원자재 가격은 10년 가까이 급등했고 주식은 실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이었죠.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몇 년간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주류가 인정하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선구자로 포장하는 매력까지 더해지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인 경제 조건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흥망성쇠 주기와 AI가 이끄는 자본 지출 붐의 등장은 이 비관론자들의 프레임워크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체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담론의 배경에 있는 주장들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지적으로 게으른 행동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일부에서 설명했듯이 공급 비탄력성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10년 넘게 ESG 중심의 자본 규율, 탐사 투자 부족, 생산 축소로 인해 여러 원자재 시장은 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제약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원자재 사이클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며 의미 있는 기간 동안 특정 원자재에 대한 강세론을 지지합니다. 달러 역시 진정한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조적인 재정 적자, 완화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지정학적 압력은 모두 실제적인 우려사항입니다. JP모건은 2026년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분기당 약 585톤에 달하는 금 매입 속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주식 부문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 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상당한 멀티플 압축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입력값들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규율 있는 타이밍에 원자재 투자는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의 이야기가 작용하는 힘에 대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관론자들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한 가지 근본적인 가정에 기반합니다. 바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이클이 반복될 것이라는 가정이죠. 따라서 원자재 비중이 높고 채권 비중이 낮으며 주식 비중이 적은 1970년대식 포트폴리오가 1970년대와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행히도 이 가정은 두 경제 간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경제는 GDP의 약 25%에서 28%를 차지하는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계약에 생활비 조정 조항이 직접 명시된 대규모 노조 노동력이 존재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임금도 자동으로 올랐죠. 다시 말해 비용 상승이 임금 인상을 촉발했고 이는 구매력을 유지시켜 물가가 오르는 중에도 소비를 지속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사이클을 수년간 연장시켰습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는 약 70%에서 75%가 서비스업이며 제조업은 GDP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생활비 조정 조항이 있는 노동력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구매력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이 즉시 그 부담을 흡수합니다. 1970년대에는 의미 있는 수요 파괴가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것이 이제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나타납니다. 1970년대 사이클은 임금 연동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원자재 인플레이션은 수요에 대한 세금이 되고 수요 파괴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관론자들의 스태그플레이션 담론의 핵심적인 분석적 결함입니다.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담론은 인플레이션 단계를 영구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단계일 뿐이며 그 단계는 특정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 원자재라는 주장은 이 결말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투입 비용이 급증합니다. 기록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됩니다. 성장이 둔화됩니다. 연준은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금리 인하가 뒤따릅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원자재 랠리를 끝내는 바로 그 사건이 채권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 정확한 순서를 압축된 형태로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팬데믹 관련 공급망 혼란 속에서 원자재는 급등했습니다. 채권은 현대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죠. 비관론자들은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성장이 흔들리고 연준이 방향을 전환했으며 2024년에는 중기국채가 급격히 회복된 반면 원자재 가격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이후 채권을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랠리를 놓쳤고 하락장 내내 집중된 원자재 노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금에 대한 논리는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비관론자들의 스태그플레이션 담론이 가장 명백한 내부적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붕괴하고 있으니 실패하는 통화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고 달러 표시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금의 전체 가치 제한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에 대비하여 측정됩니다. 누군가 달러가 붕괴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달러 표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스스로를 반박하는 셈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는 것은 통화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준비금 구성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특히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집중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것은 시스템 내에서의 순환이지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닙니다. 금은 정체 오류,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건전한 포트폴리오에서 진정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변동성에 맞춰 적절히 규모를 조정한 포트폴리오의 5%를 금에 할당하는 것은 기관 수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 방어적인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이유로 포트폴리오의 50%를 금에 집중하는 것은 종말론적 서사를 동반한 투기일 뿐입니다. 채권 실수는 소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관론자들은 2022년에 역사적으로 나빴던 채권 시장에서 영구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2022년에 채권을 짓눌렀던 인플레이션 단계가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손실을 본 후 시장을 떠나 회복을 놓치는 것은 부분적으로 옳았음에도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일을 충분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장 담론은 충분히 옳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담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 비관론자들의 주장을 데이터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과 비교하여 평가해 보겠습니다. 비관론자들의 스태그플레이션 담론이 심각하게 모델링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힘인 높은 가격이 높은 가격을 치료한다는 원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새로운 공급 투자를 장려합니다. 둘째,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없었던 한계 생산자들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립니다. 셋째, 소비자와 기업이 대안을 찾으면서 수요 대체가 가속화됩니다. 일부에서 언급된 ESG와 투자 부족 제약은 공급 반응의 타임라인을 연장하지만 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금은 가장 긴 시계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는 가장 짧은 시계를 가집니다. 이러한 공급 반응 곡선의 차이가 상대적인 포지션 규모와 출구 규율을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